내 세상은 오래된 종이와 재본풀이 뒤섞인 냄새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 희미한 먼지 냄새와 가끔 창을 통해 들어오는 계절의 냄새가 더해질 뿐. 나는 사서 이서연. 올해로 38. 국립도서관의 4층. 고서 및 희귀본 자료실에서 일한 지 10년이 넘었다. 나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은 궤도를 맴도는 행성 같았다. 아침 9시. 자료실에 묵직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대한 책들이 잠들어 있는 고요의 왕국이 나를 맞이한다. 나는 가장 먼저 공기청정기의 전원을 켜고 서가의 책들이 밤사이 안녕했는지 살핀다. 어떤 책이 아주 미세하게 삐져나와 있지는 않은지, 어떤 책의 귀퉁이가 상처 입지는 않았는지, 그것들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내 첫 번째 임무다. 사람들은 내 직업이 정적이고 지루할 것이라 말하지만 나는 이 질서정연한 침묵 속에서 기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세상의 모든 혼돈과 무질서가 이 두꺼운 벽 너머에 있는 것 같았다.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혼자 해결한다. 저녁은 퇴근길에 들르는 마트의 할인 상품으로 간단히 차린다. 1인용 식탁에 앉아 스트리밍 서비스로 1950년대 흑백 영화를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다. 배우들의 고전적인 억양과 과장된 몸짓, 그리고 화면을 채우는 잿빛의 농담이 마치 색을 잃어버린 내 삶의 축소판 같아서 오히려 편안했다. 텅 빈 아파트의 정적을 깨는 것은 오직 영화 속의 대사와 벽에 걸린 괴종시계의 규칙적인 똑딱거림 뿐이었다. 오늘도 그렇게 똑같은 하루가 저물고 있었다. 저녁으로 먹은 김치볶음밥 그릇을 설거지하는데 물줄기가 손목의 한 지점에 닿는 순간 나도 모르게 움찔했다. 흐르는 물 아래로 아주 희미한 선처럼 남은 흉터가 보였다. 1cm 남짓. 아주 오래되어 이제는 피부색과 거의 구분이 가지 않는 흉터. 하지만 나는 그 흉터의 모든 결을, 그 날카로운 감촉을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잠시 물을 잠그고 다른 쪽 손으로 흉터를 가만히 쓸어보았다. 그러자 잊었다고 생각했던 어떤 기억의 파편이 수면 위로 떠오르려 했다. 차가운 분노, 날카로운 배신감,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던 소리. 나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 기억을 쫓아내고 다시 수도꼭지를 틀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 나는 이제 안전한 성체 안에 있으니까. 설거지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습관처럼 태블릿을 들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예기사나 맛집 블로그를 보겠지만 나는 언제나 경제뉴스 섹션으로 직행한다. 화면을 가득 채운 복잡한 그래프와 기업들의 이름, M&A, 적대적 인수, 신주 발행 같은 딱딱한 단어들이 내게는 오히려 익숙한 소설책처럼 느껴졌다. 조용한 사서의 취미라고 하기엔 너무나 이질적인 습관. 하지만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 습관이 나의 과거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는 오늘도 한 기업의 경영권 분쟁에 대한 기사를 무표정하게 읽어 내려갔다. 그들의 탐욕과 배신, 암투가 마치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아서 씁쓸한 미소가 지어졌다. 다음 날 도서관 마감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이었다. 조용하던 자료실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남학생이 뛰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저 선생님 죄송한데 책 한 권만 제발 찾아주세요. 그는 거의 울기 직전이었다. 사정을 들어보니 내일 오전에 제출해야 할 석사 논문의 최종 참고 문헌인데 도서관 시스템에는 분실 처리로 나온다는 것이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대출 가능 상태였는데 그 사이에 누군가 잃어버린 모양이었다. 어쩌죠. 이 책 없으면 저 졸업 못해요. 학생의 절박한 목소리에 내 마음도 조급해졌다.
나는 시스템을 다시 확인했다. 분실, 절망적인 단어였다. 보통의 사서라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네요. 라고 말하고 끝낼 상황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의 눈에서 과거의 내 모습을 보았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 절망감. 그리고 무엇보다 내 왕국 안에서 책이 분실된다는 것은 사서로서의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잠깐만 기다려봐요. 시스템이 항상 옳은 건 아니니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거대한 도서관의 지도를 펼쳤다. 그 책의 저자는 경제학자였지만 철학적인 사유가 깊어 종종 철학석에 잘못 꽂히곤 했다. 그리고 지난주 역사 코너 근처에서 비슷한 녹색 표지의 책을 읽던 다른 학생을 본 기억이 스쳤다. 마지막으로 그 책은 판형이 커서 일반 석에 맞지 않아. 종종 대형 서적들이 모여있는 예술서가 구석에 임시로 비치되기도 했다. 내 머릿속에 여러 단서들이 하나의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다. 내가 찾아볼 테니 학생은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마감 후 불이 꺼져 어둑한 서가 사이를 조용히 걷기 시작했다. 이것은 나의 초능력이었다. 나는 이 도서관의 모든 책의 위치와 역사, 심지어 그 책이 가진 작은 습성까지도 기억했다. 그것은 단순한 암기력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동안 책과 교감하며 얻어진 나만의 감각이었다. 나는 곧장 예술서가가 있는 3번 서고로 향했다. 그리고 거대한 화집들이 꽂힌 맨 아래 칸을 유심히 살폈다. 손가락으로 책등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나아가던 그 순간 내 손끝에 다른 책들과는 미세하게 다른 질감이 느껴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화집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 뒤에 마치 숨어있던 것처럼 학생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녹색 표지의 책이 있었다. 내가 책을 들고 자료실로 돌아왔을 때 학생은 거의 울음을 터뜨리며 내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과장된 감사 인사에 나는 멋쩍게 웃으며 손을 저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래, 나는 누군가에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내 성체 안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세상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조용한 만족감에 젖어 있던 그날 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내 유일한 친구이자 나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문화부 기자 김민주였다. 이서연, 너 또 집에서 흑백 영화 보면서 화석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니지? 민주의 활기찬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날아왔다. 아니거든. 컬러 영화 볼 때도 있어. 아이고, 의미 없다. 서연아, 너 그러다 정말 도서관에 유물되는 수가 있어. 연애 안 한 지는 몇 년째냐? 마지막으로 설레 본 게 언젠지 기억은 나. 민주의 잔소리는 언제나 똑같은 레퍼토리였다. 나는 한숨을 쉬며 대꾸했다. 시끄러워. 난 지금이 좋아. 조끼는 개뿔너. 내가 아주 기가 막힌 걸 알아왔다. 묻지마 관광이라고 들어봤어. 묻지마 관광. 응, 나이, 직업, 이름.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훌쩍 떠나는 거야. 완전 새로운 사람들하고 새로운 곳에서 스릴 넘치지 않냐. 너한테 딱 필요한 거야. 어때? 한번 가볼래? 혹시 알아? 거기서 운명의 남자를 만날지. 나는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미쳤어. 내가 그런 데를 왜 가? 모르는 사람들하고 어색하게. 평소에 나였다면 단칼에 거절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다. 낮에 느꼈던 작은 성취감, 그리고 그로 인해 더욱 선명해진 내 삶의 단조로움. 괴종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다. 이대로 10년, 20년이 흐르면 나는 정말 이 집에서, 이 도서관에서 화석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한 번쯤은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 단 한 번쯤은 이 예측 가능한 궤도를 벗어나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어디로 가는 건데? 내 질문에 민주가 놀란 듯 잠시 말을 멈췄다. 너 관심 있어. 아니, 그냥 물어본 거야. 야, 미 빼지 마. 완전 대박. 이번 주말 출발이래. 강원도 어디 계곡이라던데. 내가 링크 보내줄게. 그냥 눈 딱 감고 질러버려. 인생 뭐 있어. 전화를 끊고 민주가 보내준 링크를 열었다. 조잡한 디자인의 웹사이트. 새로운 인연, 새로운 시작이라는 촌스러운 문구.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하지만 마우스를 쥔 내 손은 망설이고 있었다. 질러버려. 민주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예약하기 버튼을 눌렀다. 결제 완료 창이 화면에 뜨는 순간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충동적이고 비이성적인 결정이었다. 컴퓨터 화면의 푸른빛이 내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 얼굴에는 두려움과 함께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짜릿한 설렘이 떠올라 있었다. 조용한 사서 이서연이 마침내 자신의 잿빛 세상 밖으로 첫걸음을 내디딘 순간이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충동적인 결정을 내린 다음 날 아침, 나는 어김없이 후회의 파도에 휩싸였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알람이 울리기 한참 전부터 눈을 뜬 채 나는 어둠 속에서 수십 번도 더 내 자신에게 물었다. 모르는 사람들과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는 여행. 그것은 지난 10년간 내가 쌓아 올린 견고한 질서와 예측 가능한 삶의 방식에 대한 완벽한 배신이었다. 여행 가방을 꾸리는 내 손길은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늘 입던 무채색의 편안한 옷까지 몇 벌과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마음의 위안이 되어줄 낡은 페이퍼백 2권. 그것이 내 준비물의 전부였다. 화려한 옷도 사람들의 눈길을 끌만한 액세서리도 없었다. 나는 그저 이 낯선 여행에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투명인간처럼 섞여들고 싶었다. 약속 장소인 서울의 한 대형 주차장은 아침부터 시끌벅적했다. 관광버스 앞에 모인 사람들은 제각각의 개성으로 빛나고 있었다. 등산복을 화려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들, 한껏 멋을 낸 채 서로의 옷차림을 칭찬하기 바쁜 아주머니들. 나는 그 무리 속에서 완전히 이질적인 존재였다. 바로 그때 유난히 목소리가 큰 한 아주머니가 내게 다가와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호피 무늬 블라우스에 반짝이는 보석이 잔뜩 달린 선글라스. 첫인상부터 심상치 않은 그녀는 훗날 이 여행에서 내 신경을 가장 많이 긁게 될 바로 그 인물이었다. 어머, 새댁은 혼자 왔나봐. 얌전하게 생겼네. 이런 데는 처음이지. 나는 새댁기라는 호칭에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소개를 했다. 나는 장미야. 장미. 오늘부터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재밌게 해줄게. 그녀는 일방적으로 내 보호자를 자처했다. 버스에 오르자 어색함은 극에 달했다. 가이드의 강요에 못 이겨 시작된 자기소개 시간. 사람들은 저마다 천사, 람보, 주몽 같은 기상천외한 닉네임을 외쳤다. 내 차례가 되자 나는 최대한 작게 책사랑입니다 라고 중얼거렸다. 그러자 장미 아주머니가 버스가 떠나가라 소리쳤다. 뭐라고? 잘 안 들려. 책상이라고. 아이고, 닉네임 한번 딱딱하네.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역시 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나는 다시 한번 후회했다. 버스는 서울의 잿빛 풍경을 뒤로하고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며 이 어색한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다. 그때였다. 버스가 다음 휴게소에 잠시 멈췄을 때 한 남자가 헐레벌떡 버스에 올라탔다.
그가 바로 강지훈 그 남자였다. 그는 다른 남자들과는 확실히 달랐다. 화려한 등산복 대신 잘 다려진 베이지색 리넨 셔츠에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 손에는 가죽 표지로 된 낡은 책 한 권이 들려 있었다. 시끄러운 무리 속에서 유일하게 다른 주파수를 가진 사람처럼 그는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풍겼다. 어딘가 모르게 쓸쓸해 보이는 깊은 눈매가 인상적이었다. 가이드는 늦었다며 그를 타박했고 그는 멋쩍게 웃으며 사과했다. 그의 닉네임은 나무였다. 자신과 꼭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했다. 공교롭게도 버스에서 유일하게 비어있던 자리는 내 옆이었다. 그는 실례합니다. 라고 작게 목례를 하고는 내 옆에 앉았다. 그에게서는 값비싼 향수 냄새 대신 기분 좋은 비누 냄새와 희미한 나무 냄새가 났다. 우리의 첫 대화는 책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내가 들고 있던 책의 제목을 보더니 그 작가, 저도 참 좋아합니다. 특히 문장의 호흡이 길면서도 비유가 아주 독창적이죠. 라고 말을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는 내 생각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주었고 자신의 의견을 차분하게 이야기했다. 누군가와 이렇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본 것이 얼마만인지 나는 나도 모르게 그에게 빠져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작은 수제 가구 공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그래서 닉네임도 나무라고 했다. 나무를 만지고 다듬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한다고 했다. 그럴듯하고 낭만적인 이야기였다. 나는 그의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하지만 내 안에 나조차 잊고 있던 사서 이서연의 예리한 관찰력은 잠들지 않고 있었다. 그와의 대화가 깊어질수록 내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경보음은 점심 식사 때 울렸다. 우리는 계곡 옆에 허름한 식당에서 산채 비빔밥을 먹었다. 그가 물병을 짚기 위해 손을 뻗었을 때 그의 셔츠 소매 아래로 드러난 시계가 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시계에 대해 잘 모르지만 잡지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브랜드였다. 화려하진 않지만 아는 사람만 안다는 스위스의 명품 시계. 파텍 필립. 작은 공방 주인이 차고 있기에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모조품일 거야. 아니면 집안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유품이거나. 나는 애써 그 불일치감을 무시하려 했다. 두 번째 경보음은 식사 후 계곡을 따라 산책을 할 때였다. 멀리 보이는 고급 리조트 단지를 보며 장미, 아주머니가 감탄했다. 어머 어머, 저기 좀 봐. 저런 거 지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 그러자 나무씨가 거의 무의식적으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저 정도 규모면 PF 부실로 이어질 경우 리스크가 상당할 텐데. PF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경제 뉴스에 단골로 등장하는 전문 용어였다. 그 단어를 들은 순간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가 나를 의식하고는 황급히 말을 바꿨다. 아닙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비슷한 걸 봐서요. 그의 어색한 변명이 오히려 내 의심을 더욱 키웠다. 세 번째 경보음은 단체 사진을 찍을 때였다. 가이드는 멋진 폭포를 배경으로 모두 모여 사진을 찍자고 했다. 사람들은 저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 애썼지만 나무씨는 교묘하게 사람들 뒤로 혹은 가장자리로 몸을 피했다. 마치 의도적으로 카메라를 피하는 사람처럼. 장미 아주머니가 나무 총각 잘생긴 얼굴 좀 찍게 이리 와봐 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손을 저을 뿐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수줍음이 아니었다. 명백한 회피였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의 다정한 말투, 지적인 대화,
쓸쓸해 보이는 눈빛. 나는 분명 그에게 강하게 끌리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 굳게 닫혀있던 내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내 이성은 계속해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시계, 전문 용어, 카메라를 피하는 행동. 이 모든 조각들은 소박한 공방 주인이라는 그의 그림과 전혀 들어맞지 않았다. 과거의 상처가 나를 너무 예민하고 의심 많은 사람으로 만든 것일까? 모처럼의 일탈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내 안의 의심을 억지로 눌렀다. 그냥 즐기자.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자. 이 여행의 규칙처럼 그날 밤 우리는 민박집에 짐을 풀었다. 나는 2인 1실을 배정받았는데 하필이면 장미 아주머니와 같은 방이었다. 그녀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내 짐을 샅샅이 훑어보며 취조를 시작했다. 책사랑은 정말 책만 가져왔네. 화장품도 변변한 게 없고. 이러니 남자가 없지. 그녀의 무례한 참견에 나는 대꾸할 기력도 없어 돌아 누워 자는 척했다. 밤이 깊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시골의 밤 공기는 차갑고 신선했다. 민박집 마당의 평상에 앉아 하늘을 보니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무수한 별들이 쏟아질 듯 펼쳐져 있었다. 제미아노스나 보여. 익숙한 목소리에 돌아보니 나무씨가 커피잔을 들고 내 옆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내게 커피잔 하나를 건넸다. 여기서도 책을 읽으시네요. 그가 내가 무릎에 놓아둔 책을 보며 미소 지었다. 습관이라서요. 나무씨도 잠이 안 오세요? 네, 생각이 좀 많아서요. 그는 내 옆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참 많네요. 어릴 땐 저 별들 중에 내 별도 하나쯤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독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 고독의 정체가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볼 수는 없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별을 보았다.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침묵이, 그의 존재가 위로가 되었다. 서연 씨는 그가 처음으로 내 닉네임이 아닌 내 진짜 이름을 불렀다. 아까 자기소개 시간에 스치듯 들었던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참 좋은 분 같아요. 단단하고 맑은 분. 그의 말에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뛰었다.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커피잔만 만지작거렸다. 그날 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서도 한참을 뒤척였다. 머릿속에서는 이성과 감정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그는 위험해. 무언가 숨기고 있어. 이성이 경고했다. 하지만 그는 다정해. 그리고 외로워 보여. 어쩌면 나처럼 감정이 속삭였다. 결국 나는 감정의 손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래, 의심은 그만하자. 이 짧은 여행 동안만이라도 모든 것을 잊고 이 설렘을 즐겨보자. 어쩌면 이것이 신이 내게 주신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르니까. 나는 그렇게 나를 더 깊은 미스터리 속으로 밀어넣을 위험한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창밖의 밤은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지만 나는 알지 못했다. 내 운명의 폭풍이 바로 이 고요 속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나무씨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가 내게 무언가 따뜻한 말을 건네는 순간 그의 얼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거미줄처럼 번져나가던 균열은 이내 와르르 무너지며 그 아래 낯선 사람의 차가운 눈빛을 드러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입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전날 밤 애써 잠재웠던 의심이 꿈속에서 괴물이 되어 나를 덮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밤새 꾼 꿈 때문에 헬쑥해진 얼굴로 식당에 나갔다.
나무 씨는 이미 와 있었다. 그는 나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어디 안 좋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간밤의 악몽은 그저 내 예민함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려 했다. 여행의 둘째 날, 우리는 아침 일찍 산행에 나섰다. 어제의 어색함은 많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제법 친해져 서로 농담을 주고받았다. 나와 나무 씨는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었다. 그는 숲속의 나무와 꽃들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뽐냈다. 마치 오랫동안 숲과 함께 살아온 사람처럼. 이건 물풀의 나무예요. 단단하고 결이 고와서 옛날에는 회초리를 만들기도 했지만 지금은 최고급 가구를 만드는 데 쓰이죠. 저건 자작나무고요. 껍질은 불쏘시개로도 좋고 그림을 그리는 종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나는 다시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어쩌면 그는 정말 순수한 나무 애호가이자 소박한 장인일지도 모른다. 내 의심이 그를 오해하고 있는 것일지도. 나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간밤의 악몽과 어젯밤의 의심을 숲의 맑은 공기 속으로 날려버리려 애썼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비극은 언제나 가장 방심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다. 사건은 장미 아주머니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겠다며 위험해 보이는 바위 위로 아슬아슬하게 올라갔다. 여러분, 나 좀 봐. 완전 화보지. 그녀가 포즈를 취하며 돌아서는 순간 발밑에 이끼를 밟고 미끄러졌다. 악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이 옆으로 쓰러졌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사람들이 놀라 달려갔을 때 장미 아주머니는 발목을 부여잡고 신음하고 있었다. 아이고, 발이야 부러졌나 봐. 나 좀 살려줘. 그녀의 울음 섞인 비명에 숲속의 고요는 산산조각이 났다.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했고 가이드조차 당황해서 119에 신고해야 한다며 허둥댔다. 바로 그때 나무 씨가 나섰다. 그는 놀랍도록 침착했다. 다들 잠시만 비켜주세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장미 아주머니 앞에 쪼그리고 앉아 그녀의 신발을 조심스럽게 벗겼다. 그리고 부어오르는 발목을 전문적인 손길로 만지며 상태를 살폈다. 뼈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고 인대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일단 움직이지 않게 고정부터 해야 합니다. 그의 입에서 인대 손상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응급처치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등산객들이 버리고 간 나뭇가지 2개와 자신의 스카프를 이용해 즉석에서 부목을 만들었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확한 위치에 부목을 대고 발목을 단단히 고정시켰다.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신속했다. 어머, 나무 총각. 의사였어. 어떻게 이런 걸 알아? 한 아주머니가 감탄하며 묻자 그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예전에 생존 관련 프로그램을 좀 많이 봐서요. 어깨 너머로 배운 겁니다. 생존 프로그램. 나는 그의 변명을 들으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저것은 TV를 보고 배운 솜씨가 아니다. 수많은 훈련과 실제 경험을 통해 몸에 밴 전문가의 움직임이었다. 내 마음속에서 꺼졌다고 생각했던 경보음이 아까보다 훨씬 더 크고 날카롭게 울리기 시작했다. 가면 위로 아주 선명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간신히 장미 아주머니를 부축해 버스로 돌아왔다. 가이드는 병원에 가야 한다며 일정을 서둘렀고 버스 안은 장미 아주머니의 신음소리와 그녀를 위로하는 사람들로 어수선했다. 모두의 시선이 장미 아주머니에게 쏠려있는 그 틈을 타
나무 씨는 조용히 버스에서 내려 조금 떨어진 곳으로 걸어갔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통화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무심한 척하며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처음에는 누군가의 말을 듣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갑자기 그의 표정이 굳어지며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거리가 있어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입 모양과 굳어진 얼굴 근육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것은 안부 전화가 아니었다. 치열한 논쟁 혹은 긴급한 보고였다. 나는 창문을 아주 조금 열었다. 바람 소리와 섞여 그의 목소리 조각들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이타 아니, 그 계약은 절대 양보 못해. 박 회장이 언론에 뭘 흘릴지 몰라. 시간이 없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박 회장.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내가 알던 부드럽고 차분한 나무 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곳에는 위기에 처한 조직의 리더처럼 냉철하고 단호한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가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 순간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졌다. 그 짧은 찰나 나는 그의 눈에서 가면이 벗겨지는 것을 보았다. 그곳에는 당황함과 경계심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서늘한 계산이 담겨 있었다. 그는 곧바로 언제 그랬냐는 듯 평소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나는 이미 봐버렸다. 그의 진짜 얼굴을.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버스로 돌아와 내 옆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따뜻했던 교감은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의심과 경계의 벽이 우리를 갈라놓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몇 번이고 내게 말을 걸려 했지만 나는 창밖만 바라보며 그를 외면했다. 내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뒤엉켜 있었다. 그는 누구일까? 박 회장은 또 누구란 말인가? 그는 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이런 여행에 참여한 것일까? 여행이 끝나고 주차장에서 헤어질 때 그가 나에게 다가왔다. 오늘 여러모로 즐거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연락처라도.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대로 끝내는 것이 현명했다. 더 깊이 엮여서는 안 된다. 하지만 나는 그의 정체를 알아내고 싶었다. 이 찝찝한 미스터리를 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나는 결국 그에게 내 번호를 알려주었다. 내 아파트로 돌아온 순간 나는 가장 먼저 친구 민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안의 사서가, 내 안의 탐정이 마침내 잠에서 깨어난 것이다. 민주야, 나야. 부탁할 게 있어. 나는 여행에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나무라는 닉네임을 쓰는 강지훈이라는 남자, 수제 가구 공방을 한다는 그의 이야기, 그리고 내가 느꼈던 모든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뭐야, 그거 완전 영화 아니야. 재밌는데. 민주가 흥미롭다는 듯 말했다. 알았어. 내가 강지훈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찾아볼게. 가구 공방하는 사람. 몇 시간 뒤 민주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아, 미안. 강지훈이라는 이름은 너무 흔하고 가구 공방하는 사람 중에는 그런 인물이 없어. 혹시 이름이 틀린 거 아니야. 역시 가명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며 포기하려던 순간 내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민주야, 잠깐만. 그럼 다른 방법으로 찾아봐줘. 그 사람 파텍 필립 시계를 차고 있었어. 그리고 PF 부실이라는 말을 했고 박 회장이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어. 나는 내가 수집한 모든 단서를 민주에게 던져주었다.
수화기 너머로 민주가 타자를 치는 소리가 빠르게 들렸다. 잠시 후 그녀가 놀라움과 흥분이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서연아, 대박. 너 지금 앉아있어. 넘어지지 마. 왜? 뭔데 그래? 네가 말한 박 회장이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유성건설의 박덕수 회장이야. 그리고 지금 유성건설과 업계 1위 자리를 놓고 피 터지게 싸우는 곳이 어딘지 알아. 바로 태산건설이야. 태산건설. 그래. 그리고 그 태산건설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최연소 경영본부장 이름이 강지훈. 민주의 말이 끝나자마자 내 휴대폰으로 그녀가 보낸 인터넷 뉴스 기사 링크가 도착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링크를 눌렀다. 화면 가득 한 남자의 사진이 떠올랐다. 날카로운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연설을 하고 있는 남자. 깊고 쓸쓸해 보이던 눈매는 그대로였지만 그 눈빛은 이제 부드러움이 아닌 세상을 호령하는 자의 강력한 카리스마로 가득 차 있었다. 사진 밑에는 선명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태산건설 경영본부장 강지훈. 그는 나무가 아니었다. 그는 가구 장인이 아니었다. 그는 내가 상상했던 그 어떤 사람도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속인 완벽한 타인이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배신감과 충격,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사건에 휘말려 들었다는 아찔한 공포가 온몸을 덮쳐왔다. 도대체 나는 지금 무엇에 발을 들인 걸까? 내 세상이 뒤집혔다. 스마트폰 화면 속에 번지르르한 정장을 입은 남자. 태산건설 경영본부장 강지훈과 내 옆에서 수줍게 웃으며 나무 이야기를 하던 남자 나무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 앞에서 나는 한동안 숨을 쉴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이미지가 맹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하나는 내가 만들어낸 낭만적인 환상, 다른 하나는 차갑고 냉혹한 현실이었다. 배신감보다는 거대한 혼돈이 나를 덮쳤다. 서연아, 괜찮아. 왜 말이 없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주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나는 마른 입술을 간신히 떼어 물었다. 민주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왜 그런 사람이 그런 묻지마 관광에? 나도 그게 궁금해서 좀 더 찾아봤지. 민주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흥분으로 고조되었다. 지금 태산건설 완전 비상사태야. 몇 년간 공들여온 해외 투자사와의 초대형 합병 계약이 막바지 단계거든. 이게 성사되면 업계 1위 자리를 굳히는 거고, 실패하면 그룹 전체가 휘청일 수도 있는, 그야말로 사활을 건 프로젝트지. 그런데 그게 박 회장이랑 무슨 상관인데? 상관이 왜 없어? 그 해외 투자사를 똑같이 노리던 곳이 바로 유성건설. 박덕수 회장네 회사거든. 전공법으로는 태산건설에 밀리니까 박 회장이 자기 주특기를 쓰기 시작한 거야. 바로 더러운 수법. 민주는 기자 특유의 집요함으로 파헤친 정보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박 회장은 업계에서 비열한 공작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는 태산건설의 후계자인 강지훈 본부장의 뒷조사를 몇 달간 샅샅이 뒤졌지만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사생활이 너무나 깨끗해서 스캔들 하나 만들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박 회장의 작전이 뭐였겠어? 없으면 만들면 된다. 이거지. 깨끗한 강지훈 이미지에 흠집을 내서 보수적인 해외 투자사들이 계약을 재구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야. 강 본부장 입장에서는 합병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날까지 어떻게든 언론과 박 회장의 눈을 피해서 숨어 있어야만 했던 거고,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가
정체를 숨긴 것은 나를 개인적으로 속이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이 걸린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잠시 도망쳤던 것이다. 그가 내게 보여줬던 고독한 눈빛, 그 깊은 피로감의 정체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는 나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잠시나마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휴식을 갈망했던 걸지도 모른다. 그 사실을 깨닫자 배신감은 눈 녹듯 사라졌다. 대신 그가 처한 위험한 상황에 대한 연민과 그를 궁지로 몰아넣은 박 회장이라는 존재에 대한 분노가 차올랐다. 서연아, 내 생각엔 넌 그냥 모르는 척하는 게 상책이야. 이건 우리가 낄 판이 아니야. 재벌들 싸움에 잘못 끼었다가 새우등 터진다고 그냥 그 사람 번호 지우고 다 잊어버려. 알았지? 민주의 충고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었다. 그래, 그게 맞았다. 나는 조용한 사서 이서연이다. 내 세상은 책과 질서 그리고 고요함으로 이루어져 있다. 괴물들이 싸우는 저 정글 같은 세상은 내가 속한 곳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다. 과거의 그날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길바닥에 나앉는 그런 끔찍한 경험은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의 번호를 지우고 모든 걸 잊고 다시 나의 안전한 성체로 돌아가야만 했다. 나는 삭제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았다. 하지만 차마 누를 수가 없었다. 뇌리에서 그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다. 발목을 다친 아주머니를 능숙하게 치료하던 그의 침착한 얼굴. 내게 책에 대해 이야기하며 빛나던 그의 눈빛. 그리고 서연 씨는 참 좋은 분 같아요라고 말하던 그의 따뜻한 목소리. 비열한 계략에 빠진 사람을 외면하고 나 혼자 안전하게 도망치는 것은 내 안에 무언가가 허락하지 않았다. 학생의 잃어버린 책 한 권을 외면하지 못했던 것처럼. 바로 그때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메시지 하나가 떴다. 발신인은 나무였다. 강지훈, 서연 씨 많이 놀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든 게 제 불찰입니다. 하지만 서연 씨를 개인적으로 속이려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잠시 만나서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의 메시지에는 변명이 아닌 진심 어린 해명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나를 적어도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받을 만큼은 존중하고 있었다. 이것이 나를 결정하게 한 마지막 한 방울이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이것은 연애 감정 때문이 아니었다. 진실을 향한 갈망, 그리고 불의를 참을 수 없는 내 천성 때문이었다. 나는 민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우리 여행 때 갔었던 그 작은 절. 기억하세요. 내일 오후 2시에 거기서 뵙죠. 그곳은 우리의 대화가 가장 진실되게 느껴졌던 평화롭고 고요한 장소였다. 하지만 나는 그때 알지 못했다. 내가 선택한 그 평화의 장소가 곧 가장 위험한 무대가 되리라는 것을. 다음 날 나는 약속 장소인 절로 향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다시 마을버스를 타야 하는 먼 길이었다. 길을 가는 내내 나는 주변을 살피는 새로운 습관이 생긴 나를 발견했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보였다. 나와 같은 버스에 타고 같은 지하철 칸에 서 있는 저 검은 모자의 남자는 우연일까? 나는 스스로를 비웃었다. 고작 며칠 만에 내가 무슨 첩보 영화의 주인공이라도 된 줄 아나. 나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절로 향하는 한적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길은 고요했다. 새소리와 바람소리만이 들려왔다. 그런데 내 등 뒤에서 일정한 강역으로 나무잎을 밟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걸음을 빨리 했다. 그러자 그 발소리도 빨라졌다. 나는 멈춰섰다. 발소리도 멈췄다.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기분이었다.
편집증적인 망상이 아니었다. 나는 정말로 미행당하고 있었다. 그 순간 섬광처럼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묻지마 관광은 그의 은신처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적에게 침투당한 함정이었다. 박 회장의 계획은 단순히 강지훈을 찾는 것이 아니었다. 스캔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와 가까워진 나, 조용한 사서 이서연은 그의 조작된 이야기에 등장시킬 완벽한 상대역이었다. 태상건설 후계자, 신원미상의 의문의 여인과 밀회. 나는 사건의 방관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덫에 미끼로 길러지고 있었던 것이다. 공포가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길 저편에서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내 나를 가로막았다.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바로 버스에서부터 나를 따라온 그 남자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나를 훑어보며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목적이 분명했다. 내가 강지훈과 연락한 증거를 빼앗고 강지훈이 이곳에 도착할 때까지 나를 붙잡아 두어 완벽한 사진을 찍기 위한 또 다른 공범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 나는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등 뒤는 꽉 막힌 산비탈이었다. 사방이 고요했다. 내 심장이 귀에서 쿵쿵 울리는 소리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았다. 나의 지적인 호기심과 어설픈 정의감은 이제 나를 실제적인 물리적 위협 속으로 몰아넣었다. 핸드폰 좀 봅시다.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 나를 향해 뻗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나의 궁극적인 시련은 더 이상 심리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이 되어 내 눈앞에 서 있었다. 심장이 귀에서 쿵쿵거렸다. 세상의 모든 소리는 사라지고 오직 내 심장 소리와 나무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 그리고 내 앞을 가로막은 남자의 육중한 존재감만이 전부였다. 절의 고요한 경내는 이제 막다른 골목이 되어 나를 옥죄어왔다. 공포가 목구멍까지 차올라 숨을 쉴 수 없었다. 여기서 끝이구나. 민주의 말이 맞았어. 나는 바보였어. 후회와 공포가 뒤섞여 머릿속이 하얘졌다. 남자는 천천히 거리를 좁혀왔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나를 사람이 아닌 처리해야 할 임무로 보고 있었다. 그가 차갑게 말했다. 좋은 말 할 때 핸드폰 내놔요. 그럼 험한 꼴은 안 당할 테니.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 손대지 마.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강지훈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는 나를 등 뒤로 보호하듯 감싸 안으며 남자를 맹렬하게 노려보았다. 그의 등장은 악당들이 계획한 대로였겠지만 내게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 빛은 곧 더 큰 절망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남자는 지훈을 보더니 오히려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주인공 오셨네. 둘이 같이 있으니 그림 좋은데 일이 아주 쉽게 풀리겠어. 그의 말에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였다. 나와 강지훈을 함께 공영에 빠뜨리는 것. 주변 어딘가에 또 다른 공범이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숨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 강지훈은 상황을 파악하고 얼굴이 굳어졌다. 당신들, 박 회장이 보냈나 대체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건 곧 알게 될 거야. 일단 두 분 다 얌전히 있어 주셔야겠어. 우리도 프로라. 험한 짓은 하고 싶지 않거든. 남자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듯한 신용을 하며 우리를 위협했다. 공포가 정점에 달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내 머릿속은 지극히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이대로 저 비열한 자들의 각본대로 놀아날 수는 없다. 나는 사서다. 내 무기는 힘이나 권력이 아니다. 정보다. 흩어진 정보들을 꿰어 맞춰 질서를 만들고 그 안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내가 평생 해온 일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혼돈의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정보와 이야기뿐이다. 저들이 만든 거짓 이야기에 더 강력하고 진짜 같은 이야기로 맞서 싸우는 수밖에 없다. 나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 나를 보호하려 애쓰는 강지훈의 팔을 살짝 잡았다. 내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위로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결의가 솟아올랐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연기를 시작했다. 당신 큰 실수를 했어. 내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단단했다. 위협적인 남자도 강지훈도 모두도 놀라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남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내가 그냥 평범한 여자인 줄 알았나 본데. 유감이네. 내 이름은 이서연. 데일리 경제신문 탐사보도팀 기자야.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너무나 당당한 내 태도에 남자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그리고 당신네 박 회장의 불법 비자금. 내가 몇 달 전부터 추적하고 있었어. 얼마 전 청평 리조트 개발건에서 터진 PF 부실 문제. 그거 사실 박 회장이 차명 계좌로 비자금 조성하다가 생긴 일이라는 거. 내가 그 회계 장부 원본을 가지고 있거든. 어때? 재밌잖아. 나는 여행에서 주워들은 단어들을 마치 오랫동안 취재해온 전문가처럼 내뱉었다. 내 말에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나는 곁에 있는 강지훈을 슬쩍 가리켰다. 태상건설 강지훈 본부장님은 내 중요한 정보원이셨지. 박 회장의 비자금 내역에 대한 내부 정보를 제공해 주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그 자료를 넘겨받기로 한 거야. 당신들이 보기엔 미래 같겠지만 우리한텐 이게 바로 특종 거래 현장이라고. 이것은 내 도박의 클라이맥스였다. 나는 이 상황을 불륜 스캔들에서 기업 비리 폭로라는 더 큰 판으로 바꿔버렸다. 강지훈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보다가 이내 내 의도를 파악하고는 즉시 내 연기에 동참했다. 그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들었지? 당신네 박 회장 게임은 이제 끝났어. 당신은 지금 대한민국을 뒤흔들 특종의 현장을 방해하고 있는 거고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내 손목에 희미한 흉터를 남자에게 보여주었다. 당신이 박 회장이 보낸 첫 번째 깡패인 줄 알아, 이 흉터. 지난번에 박 회장 회계 담당 이사 만나러 갔다가 그쪽 사람들이 선물해 준 거야. 덕분에 그 이사 마음 돌려서 나한테 모든 걸 제보하기로 했지만 내 과거의 상처가 이제 나를 지키는 무기가 되었다. 남자는 완전히 압도당한 듯 뒷걸음질 쳤다. 나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그리고 내 동료 사회부 김민주 기자가 지금 우리 통화 녹취 파일이랑 당신 얼굴이 찍힌 저 아래 입구 CCTV 영상 전부 가지고 있어. 내가 30분 안에 안전하다고 연락하지 않으면 박 회장 비자금 관련 기사 전문이 당신 얼굴 사진과 함께 인터넷에 뿌려질 거야. 선택은 당신이 해. 여기서 나랑 강 본부장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리고 온 세상에 얼굴 팔리는 특종의 주인공이 될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조용히 꺼져줄 건지. 정적이 흘렀다. 남자는 완전히 혼란에 빠진 얼굴이었다. 그의 임무는 간단했다. 여자 하나를 협박하고 사진 몇 장 찍는 것. 그런데 지금 그는 대한민국을 뒤흔들 기업 비리 스캔들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의 머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아닙니다. 부장님 상황이 이상합니다. 여자가 자기가 기자랍니다. 네. 비자금 장부 얘길 어떻게 할까요? 수화기 너머에서 어떤 고성이 오갔는지 남자의 얼굴은 점점 더 사색이 되어갔다. 결국 그는 전화를 끊더니 나와 강지훈을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한번 쏘아보고는 욕설을 내뱉으며 뒤돌아 도망치기 시작했다. 숨어서 사진을 찍고 있었을지도 모를 또 다른 공범은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위협은 그렇게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오직 나의 이야기와 기지로 사라져 버렸다. 남자가 완전히 사라지고 절의 경내에는 다시 완벽한 고요가 찾아왔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가 후들거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그때 강지훈이 내 팔을 붙잡아 주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경이로움과 감탄, 그리고 깊은 감사가 뒤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연약한 도서관의 사서로 보고 있지 않았다. 방금 전 자신을 거대한 위기에서 구해낸 놀랍도록 용감하고 지혜로운 한 명의 여자로 보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듯 살짝 떨리고 있었다. 대체 누구세요? 이서연 씨는. 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를 보고 희미하게 웃었다. 내 인생 최고의 연기를 마친 배우처럼 피곤하지만 충만한 미소였다. 그냥 사서예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다. 위협은 지나갔고 가면은 벗겨졌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고 있었다. 힘이 아닌 지혜로, 폭력이 아닌 용기로 판을 뒤집은 나의 조용한 승리였다. 절 마당의 하늘은 아까보다 훨씬 더 높고 푸르게 보였다. 남자가 비겁하게 등을 보이며 사라진 뒤 절 마당에는 거짓말 같은 평화가 찾아왔다.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온몸의 힘이 빠져나갔다. 나는 휘청거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하며 옆에 있던 나무 의자에 주저앉았다. 내 심장은 여전히 제멋대로 날뛰고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방금 전 내가 저지른 내 인생에서 가장 대담했던 그 연극의 여운 때문이었다. 강지훈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내가 읽을 수 없는 수만 가지의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경의, 안도, 미안함, 그리고 아주 깊은 고마움. 그는 내 옆에 조용히 앉았다.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아까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도 순간 정말 기자라고 믿을 뻔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사서의 직업병 같은 거예요.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보고 그럴듯한 이야기로 엮어내는 거. 늘 하던 일이거든요. 내 대답에 그가 허탈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 그제야 우리 사이를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조금 가벼워졌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다. 저 때문에 이런 위험한 일에 휘말리게 해서. 그리고 모든 것을 속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 씨를 개인적으로 기만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지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죄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나무의 부드러운 가면도 강 본부장의 서늘한 카리스마도 없었다. 그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버텨온 한 명의 지친 인간이 있을 뿐이었다. 이해해요. 내가 말했다. 민주, 제 친구를 통해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신이 왜 그래야만 했는지. 내 말에 그의 눈이 커졌다.
그는 내가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하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내게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는 비로소 아무런 가면 없이 서로를 마주볼 수 있게 되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내게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았다. 그의 표정이 다시 강 본부장의 얼굴로 돌아왔다. 나다. 철이반은 그래. 그 자식 놓치면 안 돼. 박 회장이 꾸민 짓이라는 자백. 반드시 받아내. 그리고 오늘 일 도와준 정보원. 절대 신원 노출되지 않게 보안에 각별히 신경 써. 그는 전화를 끊고 나를 보며 말했다. 도망친 남자는 곧 잡힐 겁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습니다. 서연 씨 덕분입니다. 그의 말대로 모든 것은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갔다. 그날 저녁, 강지훈의 보안팀은 절에서 도망친 남자를 붙잡았다. 박 회장에게 버림받고 모든 죄를 뒤집었을 위기에 처한 남자는 가명을 조건으로 모든 것을 자백했다. 박 회장이 묻지마 관광에 사람을 심어 강지훈을 감시하고 스캔들을 조작하려 했던 모든 계획과 증거가 확보되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유성건설 박덕수 회장, 경쟁사 사찰 및 협박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 태상건설, 극적인 합병성사, 경쟁사의 비열한 방해 공작은 용감한 시민의 기지로 무산돼. 오씨, 친구 민주는 아침부터 전화를 걸어와 거의 비명을 질렀다. 이서연, 너 완전 대박이야 지금. 언론사 내부에서 난리 났어. 박 회장을 무너뜨린 그 용감한 시민이 너라는 거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 거물을 쓰러뜨린 도서관의 사서라고. 너 완전 전설됐다고. 나는 민주의 호들갑에 웃으며 내 신원은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했다. 나는 영웅이 되고 싶은 게 아니었다. 그저 나의 조용한 세상으로 무사히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다. 세상이 시끄럽게 돌아가는 동안 나는 며칠간 휴가를 내고 집에서 책만 읽었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를 만끽했다. 그러던 중 낯선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여보세요, 저 책사랑 씨 맞으시죠? 귀에 익은 하지만 완전히 다른 톤의 목소리였다. 여행 때의 장미 아주머니였다. 아스니 맞시는데요. 아이고, 서연 씨, 나 장미예요. 장미 기사 보고 전화했어요. 세상에,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서연 씨한테 얼마나 무례하게 굴고 속으로 얼마나 의심하고 흉을 봤는데 정말 미안해요. 그런 위험한 상황인 줄도 모르고 내가 정말 부끄러워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저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속고 있었던걸요. 나의 너그러운 대답에 그녀는 수화기 너머에서 거의 울음을 터뜨리며 몇 번이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와의 통화를 끊으며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앙금 하나가 씻겨나가는 것을 느꼈다. 며칠 뒤 강지훈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는 정식으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며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 더 이상 비밀스러운 절도, 위험한 만남도 아니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약속을 잡고 만났다. 카페에 나타난 그는 여행 때의 나무와는 또 다른 사람이었다. 잘 맞는 슈트를 입고 있었지만 사진 속에 그 냉철한 경영인의 모습은 아니었다. 그는 내 앞에서 조금은 수줍어하고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평범한 남자, 강지훈이었다. 제가 서연 씨에게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졌습니다. 그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이건 제 감사의 작은 성의 표시입니다. 부디 받아주세요.
그가 내민 것은 두툼한 봉투였다. 안을 보지 않아도 거액의 현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 봉투를 다시 그에게 밀어보냈다. 지훈 씨, 저는 보상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에요. 그저 그 상황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정말로 제게 무언가 해주고 싶으시다면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내 욕심처럼 보일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나는 용기를 냈다. 제가 일하는 도서관에 낡은 책을 구하는 기금이 있어요. 오래되고 훼손된 희귀본들을 복원하는 프로젝트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늘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내 말을 듣는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는 내가 돈을 거절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런 부탁을 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다. 그는 봉투를 거두며 깊이를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알겠습니다. 서연 씨다운 부탁이네요. 그 후로 며칠간 아무 소식이 없었다. 나는 그가 내 말을 잊었거나 혹은 거절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조금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체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도서관 관장님이 흥분으로 상기된 얼굴로 전 직원을 소집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엄청난 금액의 기부금이 우리 도서관에 전달되었습니다. 관장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가 발표한 금액은 우리 도서관의 10년치 복원 예산을 합친 것보다도 많은 액수였다. 기부자는 기부금으로 태산 독서 재단을 설립하고 앞으로 매년 꾸준히 낡은 책, 복원 사업과 독서 문화 증진 프로그램을 후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태산, 익명의 기부자. 나는 그 자리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그날 오후, 나는 복원실에서 막 새 생명을 얻은 낡은 시집 한 권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종이와 풀 냄새가 이제는 희망의 냄새처럼 느껴졌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강지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복원된 첫 번째 책이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눴던 책이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주말에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이서연 씨. 나는 메시지를 보며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모든 폭풍이 지나갔다. 가면은 벗겨졌고 상처는 아물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 앞에는 거짓 없는 진실된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맑고 투명한 하늘만이 펼쳐져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내게 그 1년은 과거의 10년보다 훨씬 더 길고 밀도 높은 시간이었다. 나의 세상은 여전히 오래된 종이 냄새와 고요함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그 빛깔은 더 이상 잿빛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이제 새로운 활기와 따스한 온기가 가득했다. 태산 독서 재단의 후원으로 내가 일하는 도서관은 기적처럼 되살아났다. 낡아서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했던 희귀본들은 최고의 복원 전문가들의 손길을 거쳐 다시 독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눅눅하고 어두웠던 지하서고는 최신식 한 권 항습시설을 갖춘 현대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밝은 어린이 자료실이 새로 생겼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매달 열렸다. 도서관은 더 이상 책을 보관하는 창고가 아니라 지식과 사람이 만나고 이야기가 샘솟는 살아있는 공간이 되었다. 나의 삶 역시 변했다. 나는 여전히 책을 분류하고 서가를 정리하고 독자들을 응대하는 사서 이서연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저 책의 수호자에 머무르지 않는다. 나는 태산 독서재단의 비상임 이사로서 도서관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기획자가 되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어색해했지만 이제 나는 재단 이사회에서 우리 도서관에 필요한 것들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하며 내 목소리를 낸다. 내 안에 단단한 질서와 세상을 관찰하던 섬세함은 이제
내 세상을 지키고 가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강지훈 씨와의 관계도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다. 폭풍 같은 사건이 끝난 뒤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를 알아갈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주말에 만나 커피를 마시고 미술관에 가고 아주 많은 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지켜줘야 할 연약한 여자로 대하지 않았고 나 역시 그를 미스터리에 쌓인 재벌 3세로 보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와 가장 빛나는 용기를 목격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동지이자 친구였다. 진실 위에 세워진 그 관계는 어떤 로맨스보다도 더 깊고 편안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내가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의 강사로 단상 위에 섰다. 미디어 리터러시 워크숍 가짜뉴스와 금융사기 바로 알기 재단의 후원으로 마련된 어르신들을 위한 강좌였다. 새롭게 단장한 도서관의 세미나실은 배움의 열기로 가득 찬 어르신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부드러운 미소로 인사를 건네고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어르신들, 요즘 세상에는 참 정보가 많죠. 그런데 그 정보들 중에는 아주 그럴듯한 표지를 가졌지만 속은 거짓말로 가득 찬 책 같은 것들이 숨어 있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책의 진짜 내용을 읽어내는 법을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나는 어려운 용어 대신 쉬운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예를 들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원금의 3배 수익 보장 같은 광고 문구는 마치 읽기만 하면 부자가 되는 마법의 책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세상에 그런 책이 있을까요? 없겠죠. 정보에도 그런 마법은 없습니다. 언제나 각주를 살피듯 그 정보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그 말을 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강의의 하이라이트는 익명의 사례 연구 시간이었다. 나는 내 경험을 마치 소설 속 이야기처럼 각색해서 들려주었다. 여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아주 멋진 남자를 만났죠. 그는 친절하고 박식하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아주 작은 위화감을 느낍니다. 남자가 차고 있는 시계가 그의 소박한 직업과 어울리지 않았고 그가 무심코 내뱉는 단어들이 그의 이야기와 맞지 않았거든요. 어르신들, 이게 바로 사람이라는 책에 달린 각주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각주들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작은 불일치 속에 진실의 실마리가 숨어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 이야기를 듣는 어르신들의 눈이 반짝였다. 한 할머니는 손을 들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나도 지난번에 전화로 검찰청이라면서 돈을 보내라고 해서 깜빡 속을 뻔했잖아. 생각해보니 그 검사라는 사람이 사투리를 심하게 쓰더라고. 그게 바로 각주였네. 각주였어. 세미나실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나는 이 순간 깊은 충만감을 느꼈다. 과거의 나는 세상의 기만 앞에 무력한 피해자였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나의 아픈 경험을 지혜로 바꾸어 다른 사람들이 거짓에 속지 않도록 돕는 길잡이가 되어 있었다.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는 이제 부끄러움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강하게 살아남았는지를 증명하는 훈장이 되었다. 워크숍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는 뒷정리를 하며 조용한 만족감에 젖어 있었다. 그때 세미나실 문가에 기대어 서 있는 강지훈 씨를 발견했다. 그는 어느새 와서 뒷자리에 서서 내 강의를 전부 듣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나를 보며 자랑스럽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오늘 강의 정말 멋졌습니다. 이서연 선생님. 그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언제부터 와 계셨어요? 각주 이야기할 때부터요. 아주 흥미로운 사례 연구더군요. 우리는 함께 웃으며
저녁에 고요가 내리기 시작한 도서관을 천천히 걸었다. 이곳은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성체가 아니었다. 비밀을 간직한 이방인이었던 그와 고독한 수호자였던 내가 함께 가꾸어가는 우리의 공유지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고서적 복원실 앞에 멈추어 섰다. 그곳에는 얼마 전 복원이 끝난 책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는 그중 한 권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우리가 여행 첫날 버스 안에서 이야기 나눴던 바로 그 시집이었다. 그는 책을 펼쳐 부드러운 목소리로 한 구절을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낡은 지도를 버리고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자신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새로운 지도가 되고 있음을 알았기에 그는 책을 닫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다. 우리는 열정적인 키스 대신 더 깊은 이해와 애정이 담긴 미소를 나누었다. 나는 내 삶이 한 권의 책과 같다고 생각했다. 과거의 나는 그저 이미 쓰인 책들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먼지를 털어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내 삶이라는 책의 다음 챕터를 내 손으로 직접 쓰고 있었다.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어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 기대되고 설렌다. 강지훈 씨와 나란히 서서 새로 태어난 책들의 냄새를 맡았다. 따뜻한 조명 아래 우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의 그림자처럼 겹쳐졌다. 열린 책 한 권이 우리 앞에 펼쳐질 무한한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는 듯했다. 인생의 새로운 챕터는 그렇게 조용하고도 찬란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예기치 못한 만남이 새로운 챕터를 열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